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스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벌써 8월이 되었군요. 저는 사실 여름이 이미 다 시작해서 한창인 줄 알았는데 아직 제대로 시작 안 한 거였나요? 매일매일이 덥고 앞으로가 더 더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두렵기도 합니다. 더구나 제가 가진 저 에어컨이 좀 구식이라서 이거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안 틀 수도 없고 말이죠. 무튼 각자의 자리에서 여름 잘 이겨내고 계신지 또 모르겠으나 오늘은 월말 정산 8월이 되었으니까 7월달에 읽은 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려고요. 제가 지금 참 웃긴 게 사실 영상 찍기 전까지는 텐션이 쫙 떨어져 있다가 지금 막 텐션을 올리고 있습니다. 커피도 한 잔 딱 하고 그리고 일부러 좀 밝게 목소리 내고 그래야 저도 영상 찍을 때 좀 힘이 나니까 지금 에어컨 소리 때문에 에어컨도 안 켜고 찍는데 부디 너무 더워지기 전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달에, 그러니까 저번 달에 읽었던 첫 번째 책은 뭘 먼저 읽었지? 요 책이었네요.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 애정없는 가족으로부터 먼 친척 부부에게 떠맡겨진 소녀가 인생 처음으로 마주하는 짧고 찬란한 여름. 사랑과 다정함조차 아플 때가 있다. 태어나 그것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에게는.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요거 이제 원래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작품을 먼저 읽었었고 클레어 키건이 궁금해서 요걸 언제 사서 읽어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에 제가 이제 광주 다녀왔잖아요. 독서 모임. 브이로그인데 조회수가 왜 괜찮게 나왔지 싶은데 아마 독서 모임이라서 그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그 광주 독서 모임 때문에 읽어본 책이 요 맡겨진 소녀였어요. 보다시피 거의 분량이 100쪽이 안 되는 정말 짧은 분량이라서 아마 한두 시간 내에 충분히 읽고도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도 한 번 더 읽을 수 있고 이래저래 그냥 펼치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긴 합니다. 그거는 클레어 키건의 다른 작품이었던 이처럼 사소한 것들 맞죠?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책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아는 동생에게 책을 빌려줬어요. 참고로 그 동생은 1년 전인가 고래를 빌려갔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돌려준다고는 했지만 과연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보고 있니? 설마 안 보고 있겠지? 그래도 11월 달까진 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워낙 친한 동생이라서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책 원하면 줄 수도 있고요, 당연히. 겸사겸사 핑계 대면서 한 번씩 만나고 커피 한잔하고 밥 한 끼 하는 거죠. 아무튼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에 대한 책을 잠깐 이야기해드리자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플롯은 되게 간단해요. 어떤 한 소녀가 친척집에 맡겨져서 가정 내 상황으로 그 다음에 그곳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 짧은 이야기가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작품 읽어보면은 정말 잘 썼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풍경이 절로 그려지는 것도 있고 너무나 말하지 않음으로 말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 소녀는 입 다물기 딱 좋은 때 한마디로 침묵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말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성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 소녀의 성장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건 이 작품의 서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레어 키건은 이 짧은 작품 속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짧냐고요? 당연히 적혀있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 것, 바로 클레어 키건이 추구하는 글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클레어 키건의 글 속에는 그녀가 쓰지 않은 문장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행동 하나에 아주 작은 암시 하나에 느껴지는 인물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또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한 작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클레어 키건이 옛날에 북허상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였나 본인은 글을 쓸 때 어떤 플롯을 미리 정하고 쓰지 않고 일단 이야기가 시작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작품이지만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거의 30가지의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은 대부분 덜어내는 일이었고 정말 많이 쓰지만 결국 잘 다듬은 보석처럼 딱 하나만을 세상에 내놓는 거겠죠. 베스트셀러라서 조금 거부감이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베스트셀러를 잘 안 읽는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작품은 충분히 좋은 작품이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도 그렇고 요 맡겨진 소녀 역시 책장에 꽂아 있기에 충분한 책이고 가격은 물론 이 정도 페이지에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읽으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무튼 클레어 키건을 아직 안 읽어보셨다 하시면은 이 작품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행간 사이에, 그러니까 쓰지 않음으로써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하지 않음으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극찬을 했네요. 저도 언젠가 이런 좀 짧은 작품이지만 정말 여운이 깊은, 잘 쓴, 또 설명하기보단 말하는 작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가능할까요? 두 번째 작품은 이 작품, 황혜정 작가의 알제리의 유령들. 지난달 독서 모임 책이기도 합니다. 황윤정 작가의 알제리의 유령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고 두 번째 읽으니까 또 완전히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처음 읽을 때랑 다르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두 번째 읽을 때 뒷내용까지 다 알다 보니까 그런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나 재밌었고, 사실 황여정 작가가 작품 활동을 많이 하진 않고 계속 꾸준히 써 오셨겠지만 되게 늦은 나이에 등단을 하고, 사실상 지금 엔솔로지 빼면은 단행본을 2권밖에 안 낸 작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신인 작가, 작품 얼마 안 낸 작가,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품 읽어보시면은 정말 탄탄하게 잘 쓰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알제리의 유령들이라는 희곡이 있고, 그 희곡과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어찌 보면 앞에 클레어 키건 작품을 설명했을 때랑 좀 겹치는 이미지이기도 한데 마치 유령과도 같은 이미지 있잖아요. 어느 때는 보이고 어느 때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쪽 면만을 보고 살게 되고 다른 쪽 면을 결코 볼 수 없게 되는데, 이 알제리의 유령들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조금은 암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결국 내가 가진 기억과 여러분이 가진 기억은 분명히 다르기 마련이잖아요. 조금씩 각도가 비틀어져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보는 부분과 여러분이 보는 부분, 또 서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겹쳐보고 가진 조각들을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 완전히 모든 걸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지로만 남았던 부분들을 조금씩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끝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이 알제리의 유령들이라는 희곡을 찾아가는 과정이 약간의 추리 같기도 하고요, 진실을 탐구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역시 상당히 재밌어서 여러모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작품 약간의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되게 커졌다는 의미에서 밀란 쿤데라의 농담이라는 작품도 같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어떤 시도만이 남는다, 계속해서 트라이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또 보면은 이제 이언 맥케원의 속죄라는 작품도 같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네요. 두 번째 읽은 책이었고요. 그 다음 읽은 책은 바로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 저도 드디어 다 읽어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을 한 번 더 읽어봐야지, 또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금각사를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에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미시마 유키오에 대해서 또 금각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사실 호불호가 갈린 작가다 보니까 읽어보고 싶으시다는 분도 계셨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봄눈을 꼭 읽어봐라, 이런 댓글도 2개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만큼 참 묘한 작가입니다. 팬도 많으면서 동시에 완전히 좋아한다고 어딘가에 막 떳떳하게 이야기하기도 좀 그런 작가이기도 해요. 이 작품은 어느 정도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각사 방화 사건과 관련해서 금각사에 불을 지르게 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소년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금각사에서 도제 생활을 하면서 자라다가 금각사에 불을 지르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그 안에서 어떤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다 만나면서 내면의 어떤 뒤틀린 감정들, 뒤틀린 어떤 욕구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었는데 조금씩 드러나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끝내 금각사를 불태운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작품에서 금각사는 약간 절대적인 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데요. 이 작품 속의 화자가 계속해서 다른 이성과의 관계 때마다 좌절하거나 무너질 때 이 금각사가 환상적인 이미지로 나타나서 이 화자의 앞을 좀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부분적으로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비교라고 읽어봐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실제로 제 감상이 어땠는지 여러분 좀 궁금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확실히 잘 씁니다, 미시마 유키오. 일단 금각사를 묘사하는 거, 주변 풍경을 묘사하는 것도 주인공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절묘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사실 앞에서 클레어 키건 작품은 말하지 않음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한된 정보를 말을 하는데 이 작품은 좀 오히려 수다스러운 경향이 강하거든요. 때로는 이 화자나 다른 인물들 간의 대화가 너무나 좀 현학적으로 느껴져서 누가 이렇게 대화하나 싶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꼭 금각사만의, 또 미시마 유키오만의 특징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 안에 담겨진 생각들이나 내용들이 너무나 잘 썼다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서사적으로도 작품의 구성이 되게 치밀한 편이어서 읽다 보면은 저절로 이 화자의 행동들을 따라가게 되고요. 정말 마지막에는 화자가 금각사에 불을 지를까 말까 하는 그 장면 속에서 오히려 독자인 제가 질러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추동하게 되는 감정도 들었어요. 어떤 의미로 그만큼 잘 썼다는 의미겠죠.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몰입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말이죠.
이 역자 후기에서 역자는 이 금각사란 작품은 사실 미시마 유키오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편향되기 이전에 쓴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좀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동시에 그러한 언급 자체가 이 미시마 유키오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작가이고 참 여러모로 호불호가 갈릴만한 작가다,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역자의 말이 분명히 설득력은 있긴 한데 왜 우리 약간 찝찝할 때 그렇게 미리 변명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시마 유키오를 읽어보셔도 좋고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좋지만, 만약에 읽어보시게 된다면은 이 미시마 유키오라는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전기, 후기, 중기, 말기 세세히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나서 읽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작품과 작가를 완전히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논란이 있거나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래저래 좀 판단이 필요한 작가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작가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만큼 충분히 알아야지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역자의 그 말처럼 저 역시도 지금 괜히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는 겁니다. 분명히 작품은 좋았고 너무나 잘 읽었는데 이 미시마 유키오라는 작가의 기행들이 저절로 떠오르니까 말이죠. 아무튼 다른 분들이 추천해주신 봄눈이라는 작품까지 제가 언젠가 읽어보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단 게 좀 웃기긴 했었어요. 원래 금각사는 세계문학 3대 찐따 중 하나에 속하죠. 나머지 둘은 지하로부터의 숙이랑 인간 실격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로써 저는 3대 찐따를 다 읽어보게 되었네요. 오히려 이런 게 좀 마케팅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대 찐따 하니까 더 읽어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이렇게 웃긴 댓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읽은 작품은 바로 다하다요코의 글자를 옮기는 사람. 어쩌면 번역은 전혀 다른 것일지도 몰랐다. 이를테면 변신 같은. 단어가 변신하고 이야기가 변신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그리고 마치 처음부터 그런 모습인 양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늘어선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나는 분명히 서투른 번역가다. 나는 말보다 내가 먼저 변신할까봐 몹시 무서울 때가 있다. 다하다요코의 글자를 옮기는 사람이란 작품이고요. 워크룸 프레스 제안들로 나온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짧습니다. 아마 실제로 텍스트는 한 80쪽에서 90쪽밖에 안 되나? 이건 역시도 100쪽이 안 되는 정말 짧은 이야기인데요. 앞서 제가 소개했던 맡겨진 소녀도 되게 짧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이 작품은 좀 쉽게 읽히진 않긴 합니다. 뭐랄까 비슷한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좀 난해하기도 하고요. 읽으면서도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되게 헷갈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에 읽을 때는 모르지만 이 작품은 사실 현실과 환상을 약간 오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 끝부분에는 마치 꿈을 꾼 듯한 장면들이 되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꿈을 꾸는 것처럼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독자는 읽다가 뭔 소리야? 뭐야 이거? 환상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번역은 전혀 다른 것일지도 몰랐다. 이를테면 변신 같은. 바로 이 말을 듣고 나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번역이란 작업을 여기서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삶에 대한 비유라고 당연히 볼 수 있잖아요. 모든 문학작품이 그렇듯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또 누군가의 생각을 각각의 관계에서 번역해서 내 걸로 받아들이거나 어떻게 해서는 소화하려고 한단 말이죠. 바로 그 과정들이 전부 변신이라면 어떨까? 이 번역이라는 글자를 옮긴다라고 생각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는 완전히 변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읽으면 되게 의미심장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좀 빠르게 읽어본 이유가 이번 달에 8월 24일이었나요? 토요일에 제가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두 번째로 엽니다. 이번에 사람이 모일지 안 모일지 또 모르겠긴 해요. 저번에는 가까스로 모여서 우리 오프라인 모임을 같이 했었는데 그 두 번째 모임 저서로 바로 요거를 선정을 했거든요. 한번 꼭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나 좋겠다 싶기도 했었고, 뭐랄까 좀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혼자 읽는 것보다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분석을 해보는 게 훨씬 풍부하고 값어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 빨리 읽어서 한 번이라도 홍보 아닌 홍보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작품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만약에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시다면은 락서 오프라인 독서 모임으로 찾아오십시오. 아직 신청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랬는데 안 모이면 어떡하지?
걱정되긴 하네요. 묘하게 그런 작품들이나 작가가 있잖아요. 한 권을 딱 읽었을 때 어렵고 이해를 못할수록 저는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좀 도전 정신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 다와다 요카의 글자로 옮기는 사람 역시 사실 이 작품 저번에도 읽고 이번에도 또 읽고 몇 번을 읽은 작품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다와다 요카의 다른 작품들 생각보다 국내에 좀 여러 작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문동 세계문학에도 용의자의 야간열차인가도 있고 뭐 눈속의 에뛰드라든지 그 다음에 에세이 중에 여행하는 말이었나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나중에 구해서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 워크룸 프레스의 제안들 시리즈가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안에 막상 이 띠지를 벗겨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벼운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옆에는 금박으로만 제목이랑 작가가 박혀 있는데 이 디자인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그래서 매번 도서점 갈 때마다 워크룸 프레스 제안들을 사오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사게 될 거고 이제 슬슬 뭐 꼭 도서전이 아니어도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읽어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도 언젠가 책 내면 약간 이런 깔쌈한 디자인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 저번 달에 읽었던 책은 조앤 디디온의 상실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심연의 사유. 비에는 다르다. 비에는 거리가 없다. 비에는 파도처럼 발작처럼 닥쳐오고 급작스러운 불안을 일으켜 무릎에 힘을 빼고 눈앞을 보이지 않게 하며 일상을 까맣게 지워버린다. 작가들의 작가 조앤 디디온의 대표작 2005년 전미도서상 수상작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 책도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그죠? 이렇게 약간 창을 내듯이 파도가 가운데로 보이는데요. 커버를 살짝 벗겨보면은 안에는 이렇게 파도 이미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진짜 창으로 보듯 겉커버에 구멍이 나 있는 디자인인 거죠. 요거는 이제 에세이입니다. 특히나 이제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에세이예요. 같이 오랜 시간을 살던 남편이 정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원래도 심장 쪽에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딸의 병문안을 보고 갔다 온 바로 그날 저녁에 갑자기 남편이 사망을 하게 돼요. 남편이 사망하고 바로 이렇게 쓰거든요. 삶은 빠르게 변한다. 삶은 순간에 변한다. 저녁을 먹으러 자리에 앉는 순간 내가 알던 삶이 끝난다. 자기 연민이라는 문제. 이 기록을 남기면서 이 조앤 디디온이 남편의 죽음 이후에 했던 생각들이나 그 과거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을 쭉 늘어 쓰긴 하는데 특히 초반부는 남편의 죽음을 좀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자신이 생각했고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막 늘어놓는데 뭐 우리가 이런 죽음과 관련된 작품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H마트에서 울다라는 작품도 있고 미셸 자우너였나요? 그런 작품도 있고 조금은 소설이긴 하지만 뭐 아버지의 해방일지 같은 작품도 있는데 그런 좀 주변에 가까운 이들 뭐 부모나 또 이렇게 부부 사이나 이런 죽음들을 보면은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역시도 초반부에 읽으면은 정말 그 심장을 쥐어짤듯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글을 읽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만큼 이 상실에 대한 감정이 너무나 구체적이기도 하고 절절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앤 디디온의 상황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미 딸이 거의 생사를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아팠고 병문안을 갔다 왔다는 게 가벼운 병이 아니라 딸이 진짜 막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의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작품 속에서는 뭐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딸 역시도 얼마 안 가서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읽고 있으면은 이런 삶을 상상을 해보면은 와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 뭐 비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하긴 하는데 우리는 늘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 내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나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언젠가 갈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죽음이라는 것만큼은 결코 우리가 아는 만큼 딱 그만큼만 아프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토록 아플 줄 몰랐다. 사실 정말 몰랐겠어요. 너무나 많은 작품을 읽어보고 너무나 많은 죽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경험해보면 그것은 절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작품을 읽어가다 보면은 조금 중언부언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딸의 고통에 대해서 딸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고 뭐 병원을 어디로 옮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계속해서 되풀이해 나가요. 그리고 비이성적인 믿음, 남편이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중언부언이라 생각도 들기도 했었지만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바로 이게 상실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조앤 디디온이란 작가가 이 상실이라는 작품 속에서 이 전체 글을 통해서 남편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동시에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절대 쉽지도 않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가능하지도 않지만 말이죠.
그래서 상실을 경험한 이에 상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고통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작품 되게 또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 작품 추천드려야 되나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좀 가슴 아픈 작품이기도 하고, 저도 뭐 H마트에서 울다도 그렇고 좀 좋은 작품이라 생각은 들긴 하지만, 때로는 이런 작품을 선물한다는 게 마치 진짜 주변에 있는 죽음을 미리 예비한다는 느낌도 들기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봐 이렇게 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작품 좀 알아두셨다가 또 적절한 시기에 또 여러분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은 한번 그때서야 꺼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참 마음이 아팠던 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총 5권이네요. 좀 이번에 짧은 작품들이 많긴 했는데요. 2번 읽고 3번 읽고 이런 작품들도 있긴 했어가지고 지난 7월의 독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영상 길이가 자꾸 길어지긴 하네요. 5건인데 왜 이렇게 길어졌나 싶긴 한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 몰입하게 되고 계속해서 뭔가 더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좀 클레어 키건처럼 좀 적절히 충분히 뺄 거 빼고 딱 할 말만 해야 되는데, 어쩌면 저는 입 다물기 좋은 때를 딱 알지 못하나 봐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이 작품들 중에 좀 관심이 생기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미 읽으셨다면 뭐 간단한 감상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있을 오프라인 독서 모임, 요 다이어더크에 글자를 옮기는 사람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 댓글 다실 거죠?